이 사연은 강원도 외곽의 한 마을에 사시는 한 노인분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독 청명했습니다. 창가에 비친 햇살이 김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김순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만은 여전했습니다. 최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들 민호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들까지. 민호 아버지, 김순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여보, 무슨 말하고 싶어? 최영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지?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최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을 믿어. 민호도, 지영이도. 김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주도 보고 세계여행도 가야지. 약속했잖아. 최영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김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최영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최영수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였지만 최영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반쪽이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했고 사돈댁에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내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보, 내 걱정하지 마. 이제 편하게 지내. 최영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날의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였지만 최영수에게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그 바쁨이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최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바쁜 사무실 소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을 직접 내뱉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최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 사실 내일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팀장이라 제가 꼭 가야 하는데 최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가 회사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거라.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영이한테 얘기해서 대신 가도록 할게요. 최영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지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최영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지영의 반응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언제 장례식이에요? 내일부터 3일장으로. 최영수는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어렵겠어요. 일정 끝나면 찾아뵐게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나. 어차피 다 죽는 거 되게 유세 떠네. 2장. 장례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그 바쁨이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최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바쁜 사무실 소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을 직접 내뱉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최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 사실 내일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팀장이라 제가 꼭 가야 하는데 최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가 회사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거라.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영이한테 얘기해서 대신 가도록 할게요. 최영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지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최영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영의 반응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언제 장례식이에요? 내일부터 3일장으로. 최영수는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 저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민호 오빠는요? 민호는 출장이라 못 온다는구나. 전화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유세 떠네요. 죄송한데 저도 어렵겠어요. 봉투는 보낼게요. 최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최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네, 봉투 보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어차피 다 죽는다고 했지? 아, 지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죠. 제가 틀린 말했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최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지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거냐? 아이고, 저도 바쁜데 이런 말씀까지 들어야 되나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안 부를 테니까 그냥 안 갈게요. 어차피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가요? 뭐라고? 최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가셨다고 세상이 무너지나요? 삶은 계속되고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을 해야죠. 장례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최영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어떻게...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형식적으로 가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이제 다 가셨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편하게 해요. 최영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너, 지금 내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아이고, 드라마 같은 소리 하시네. 그럼 전화 끊을게요. 오빠한테도 제가 못 간다고 말해둘게요.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최영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최영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믿어. 하지만 지금 그는 믿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기 어렵다는 핑계였죠. 결국 아내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최영수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들은 각자의 이유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상실의 고통보다 더 깊이 최영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홀로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에 입힐 옷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하늘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천을 만지자 아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최영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영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내의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 뿐이었죠. 가족이라고는 최영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댁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애도합니다. 동네 이웃인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최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관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을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최영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를 위한 마지막 의식에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이지영이 장례식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전화로 어차피 다 죽는데 유세 떠내라고 말했던 며느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길 어디라고 오는 거야? 최영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조문하러 온 건데. 방금 전화로 한 말은 어떻게 된 거지? 어차피 다 죽는데 유세 떠내라고 하지 않았어? 최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했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이지영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버님,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최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생명보험이요. 그리고 집이랑 재산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지영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꽤 들었을 텐데 보험금으로 충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영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아내가 채 땅에 묻히기도 전에 재산을 물어보다니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나가. 최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발을 들이밀 수 있는 거야? 내 아내의 영전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어차피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말하는 게 뭐가 문제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거야. 최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참 웃기시네요. 이지영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호 오빠가 상속자니까 언젠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텐데 그냥 빨리 처리하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내 아내의 장례식에서 돈 얘기하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최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영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릴게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저희에게 권리가 있으니까요. 최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어떻게 내 아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 사람 맞니?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이지영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은 아버님이 내셔야 할 거예요. 저희가 굳이 소송까지 가게 만드시면 당장 나가. 최영수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이지영은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던지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최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켜보던 이웃들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본 걸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어. 최영수는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은 그 후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최영수는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 이 작은 상자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영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모욕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니. 최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장례식에 왔었다. 보험금이랑 재산 얘기하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좀 직설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민호야, 내 아내는 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를 했어. 어머니가 채 땅에 묻히기도 전에.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활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최영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 최영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이렇게 대하는 가족이라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최영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용서는 없다. 너희가 보여준 모습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니까. 전화를 끄는 최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내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미안해.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최영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하던 아침 식사의 향기도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흥얼거림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가족의 배신을 겪으며 그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최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 변호사는 최영수를 보자마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최 선생님, 사모님 일 정말 애석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최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재산을요? 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집, 땅, 예금, 주식,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최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그가 느낀 깊은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묵묵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제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 일부는 제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목적이라면? 정 변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최영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처럼 홀로 남겨진 노인들, 특히 장례를 치를 때 가족의 도움 없이 외롭게 떠나는 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권에 관한 문제가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상속인이 아닙니다. 최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완전히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최영수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현금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최영수의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지방의 토지, 주식, 예금 등 평생 모은 재산은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알뜰하게 모아온 결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서두르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면 어디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강원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최영수의 단호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믿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최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와 함께한 추억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영수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집을 팔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이 집을 매물로 내고 싶습니다. 최영수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 집을요? 지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개사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최영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과 함께 사실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에 최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 겁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의 현황과 시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영수는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영수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맞는 걸까?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침묵만이 대답으로 돌아왔지만 최영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옳은 결정이야. 최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아침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최영수는 새로 산 전원주택의 마루에 앉아 아침차를 마시며 이 모든 것을 음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상과 아파트의 갑갑함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 참 좋지? 최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지만 최영수의 마음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 다른 재산들은 모두 처분했고 그 돈으로 이 조용한 전원주택과 주변 작은 땅을 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일부는 생활비로 대부분은 그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 최영수가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홀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사례에서 도움을 제공했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최영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새 번호로 바꾸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니? 최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 변호사님을 통해 알았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날 일 없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야. 최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어머니도 이러시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최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믿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려고 해요. 지영이가 주식에 손을 대서 제발 도와주세요. 최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전화한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만해라. 더 이상 내 거짓말에 속지 않아. 최영수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최영수는 전화번호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제 정 변호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오이 등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꿈꾸던 전원 생활이었습니다. 최영수는 새싹이 돋아난 상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 씨는 특히 친절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었습니다. 최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김 이장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최영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마을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최영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도 지었습니다. 최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 이런 시골에 내려오셨어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최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이제 시작이지요. 주민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최영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사람들 만났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야.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최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수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새롭게 자란 채소들을 보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큰 금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익명의 기부자는 바로 최영수 자신이었습니다. 덕분에 세 분의 장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최영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영수는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최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강원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텃밭에 심은 작물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상추가 참 싱싱하구나. 최영수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대답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낯선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노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이장이 마을 회관 앞에서 최영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최영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 마을 행사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추석 맞이 마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최영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주민들이 이미 모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식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활기찼습니다. 아, 최 선생님 오셨네요. 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 송편 빚는 거 좀 도와주세요. 최영수는 송편 빚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명절 때마다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틋한 그리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아드님은 추석에 오실 거예요? 옆에 앉은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최영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추석에 저희 집에 오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올 거예요. 같이 식사해요. 최영수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혼자 보내는 게 편합니다. 이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고 그것이 최영수가 이 마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자 김 이장이 최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실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김 이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을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데 최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최영수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하는데 경험이 많으신 최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돕겠습니다. 다음 날 최영수는 일찍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 마을에서 30년을 홀로 사신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최영수는 장례 절차를 도우며 문득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떠날 수 있을까요?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 이장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영수는 문득 자신이 세운 재단이 생각났습니다.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 이 마을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에 연락해 이 마을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야. 다음 날 최영수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임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최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열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집을 그렇게 잘 고치시는군요. 최영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을 회관의 지붕을 수리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보람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최영수는 이 노인들 대부분이 자신처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하지만 모두 그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최영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재단을 통해 이런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히 장례 지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최영수는 바로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수입니다. 아,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화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식사 지원, 의료 지원, 말동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모두 그가 직접 경험하고 필요성을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사장님. 바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살아있는지.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상처가 새로운 목적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첫눈이 내리고 마을은 하얀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영수의 전원주택도 눈으로 덮여 동화 속 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눈이 참 예쁘게 내리네.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 가기로 했던 스위스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아내와의 추억은 이제 아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수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겨울 준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난방 지원, 눈 치우기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의장이 모임이 끝난 후 최영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하신 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군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영수는 놀랐습니다. 그가 재단을 통해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지역 정부의 정책이 된 것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네요. 네,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말동무 서비스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제가 더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꼭 오세요.
최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 눈길 위의 발자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눈에 덮여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최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아버지. 민호가 최영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최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를 뵈러 왔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최영수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최영수는 여전히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을 통해 알았어요. 많이 설득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최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새 주소를 알려준 것이 실수였나 봅니다. 들어가자. 밖에 춥다. 최영수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최영수는 대답 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지영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께도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해요. 최영수는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왜 진짜 왔는지 말해라. 또 돈 때문인가? 민호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영수는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최영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모두 기부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줄 돈은 없어. 기부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재산을요? 그래.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에 기부했지. 너희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이야. 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최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지? 너희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 너희 모습이야. 아버지, 그때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최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 최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과 존중이야. 너희에게는 그것이 없었어. 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어머님 장례식 때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다른 데 기부하시는 건 너무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최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내 선택을 했어. 너희가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아버지,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내쫓으실 건가요? 최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이제 돌아가라. 아버님,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최영수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민호와 지영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최영수를 노려보았지만 민호는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끝났다. 최영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끝냈어. 두 사람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눈길을 달려 사라지는 것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최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최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어.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이 눈처럼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영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최영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눈이 녹고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의 마당에도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텃밭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아갔습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상추 모종을 심었어. 최영수는 텃밭 일을 마치고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건넸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심었어.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아내와의 대화는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생활도 1년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설립한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번에 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김할머니가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요즘 저희 마을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선생님 재단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최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수는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선 차였습니다. 차는 그의 집 앞에 멈췄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최영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영수 선생님 맞으신가요?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재단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최영수는 놀랐습니다. 제 재단 이야기요? 네, 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빛 재단이요. 홀로 장례를 치르는 노인들을 돕는 그 의미 있는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요. PD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재단 설립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최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추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 볼게요. 최영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PD가 떠난 후 최영수는 마당에 다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영수는 속삭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날 밤 최영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최영수는 결심했습니다.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촬영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수의 일상, 재단 활동, 그리고 그의 과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영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가족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강원도로 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홀로 떠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최영수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김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후로 우리 마을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갈 무렵 PD는 최영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셨나요? 최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최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저에게는 옳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에 방영되었습니다. 홀로 서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재단으로는 후원금이 쏟아졌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최영수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영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최영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내를 위해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꽃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최영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사랑. 그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최영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가 익명으로 기부한 돈으로 누군가의 장례를 도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여보. 최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어. 석양이 산 너머로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 최영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마당에 핀 꽃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에게 보내는 위로의 손길 같았습니다. 최영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